G7 선진국 하면 보통 안정적이고 부유한 나라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중 하나인 프랑스가 지금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프랑스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 위기가 과연 유럽 전체, 나아가 세계 경제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좀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프랑스가 과거 유럽 재정위기의 상징과도 같았던 나라죠. 바로 그 그리스보다 더 위험한 나라가 되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 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보실 데이터들은 이 질문이 절대 과장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프랑스의 국가 부채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5,500조 원에 달하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금액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숫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초 수천 유로씩,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수백만 원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빚이 불어나는 속도를 아예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여러분, 국채금리는 그 나라의 경제 성적표나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높다는 건 시장이 이 나라에 돈 빌려주기 좀 불안한데? 라고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프랑스의 국채금리가 3.52%잖아요. 이게 재정 상태 안 좋기로 유명한 스페인이나 심지어 그리스보다도 높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제금융시장이 이제 프랑스를 더 위험한 나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외부 전문가나 비평가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프랑스 재무장관이 직접 한 말이라는 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니, 한 나라의 경제수장이 대놓고 IMF를 언급했다? 이건 금융시장의 거의 폭탄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이 한마디만 봐도 프랑스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경고음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문제의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프랑스의 재정을 엉망으로 만든 핵심 데이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문제의 핵심,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한 해에 쓰는 돈이 그 나라 전체 경제 생산량의 무려 58%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높은 거냐면 옆 나라 독일이나 영국은 40% 되거든요. 이건 사실상 민간 경제가 아니라 정부가 먹여 살리는 경제 구조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아니, 그럼 정부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어디에 쓰는 걸까요?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연금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은퇴하면 은퇴하기 전 소득의 70% 이상을 연금으로 받아요. 독일이나 영국의 55% 수준하고 비교하면 이건 엄청난 차이죠. 물론 안정적인 노후는 좋지만 이게 국가 재정에는 정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정말 놀라운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프랑스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너무나 관대한 연금 시스템 때문에 이제는 땀 흘려 일하는 젊은 세대보다 은퇴한 노년 세대의 평균 소득이 더 높아지는 이런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세대 간의 불균형이죠. 돈을 많이 쓰는 또 다른 이유? 바로 거대한 공공부문입니다. 프랑스의 공무원, 또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려 567만 명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프랑스 노동자 5명을 모아놓으면 그중 1명은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분들의 월급과 연금이 전부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돌아오겠죠? 자, 지금까지는 쓰는 돈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버는 돈 얘기도 해봐야겠죠? 이렇게 지출은 엄청난데 만약 경제가 팍팍 성장해서 세금이 많이 거치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프랑스의 최근 5년 평균 성장률은 고작 0.7%입니다. 이 정도 성장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출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프랑스의 저성장은 사실 구조적인 문제예요. 미국이 빅테크 기업들로 21세기형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낼 때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은 이 디지털 전환의 흐름을 놓쳤습니다. 게다가 높은 인건비 때문에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은 해외로 다 빠져나가버렸고요. 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딱딱한 경제 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면 이 위기의 또 다른 측면, 바로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요인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일과 여가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태도 말이죠. 이 그래프 하나가 정말 많은 걸 말해주죠. 프랑스 노동자들은요, 한국이나 미국 노동자들보다 1년에 수백 시간을 덜 일합니다.
우리가 아는 주 35시간 근무제가 상징하듯이 프랑스 사회는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이해하려면 주아드 비브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삶의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그냥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법과 제도에 아주 깊숙이 녹아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주 35시간 근무, 셀 수 없이 많은 공휴일, 이런 문화적 가치가 여가를 사치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휴일을 줄이자고 하면 그건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프랑스적인 삶의 방식 자체를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건 한 프랑스 총리가 했던 말인데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휴가는 무조건 가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일합니다.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휴가와 여가가 프랑스 사람들 삶에서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빚이 계속 불어나니까 마크롱 정부도 결국 칼을 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금 받는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늦추고 공휴일 이틀 줄이고 각종 보조금 깎고 뭐 하나 인기 있을 리 없는 정책들만 내놓은 거죠. 특히 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은 정말 엄청 났는데요. 이게 우리 시각에서는 은퇴가 좀 늦춰지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한 연금이 보장된 그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달콤한 보상을 2년이나 미루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 숫자를 보세요. 공휴일을 이틀 줄이자는 방안에 대해서 프랑스 국민 84%가 반대했습니다. 이건 뭐 압도적이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여가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한 문화적 저항이 얼마나 거센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선 거의 가치관의 충돌인 셈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 보겠습니다. 프랑스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위기가 유로존 전체 그리고 다른 선진국, 특히 우리 한국 경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분석해 보죠. 아마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겁니다. 유로존 2위 경제대국인 프랑스가 흔들리면 이게 과연 유럽연합 전체를 뒤흔드는 제2의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2010년 그리스 위기가 다시 재현될 거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거든요. 첫째, 프랑스는 유로라는 아주 강력한 기축통화를 씁니다. 둘째, EU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위기 지원 시스템을 갖춰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랑스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일종의 치트키가 있어요. 바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가치 높은 해외 영토들이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걸 팔아서 급한 불을 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편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국의 부채 비율 프랑스보다 훨씬 낮죠? 55%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원화는 비기축통화라는 점이에요. 프랑스나 일본은 빚이 아무리 많아도 기축통화국이라는 안전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작은 충격에도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훨씬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사람 사는 이야기로 들여다보면요. 결국 이건 세대 갈등의 문제입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고 누려온 이 관대한 복지 시스템의 비용을 지금의 젊은 세대가 높은 청년 실업률과 줄어든 기회라는 형태로 고스란히 치르고 있는 셈이죠. 프랑스 총리가 베이비 부머들의 안락함을 비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경제 성장 없이는 현재의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과연 성장 없는 복지는 가능한 걸까요? 이 질문은 비단 프랑스뿐만 아니라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진국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일 겁니다.